안녕하세요. 옛것을 익혀 새로움을 아는 채널 수박꽃 학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이자 가장 잔혹한 여성으로 기록된 인물, 바로 한나라의 여태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마천은 왜 황제도 아니었던 그녀를 황제들의 역사인 봉기에 올렸을까요? 오늘 사기 여태우 봉기를 통해 그녀의 15년 통치와 그 속에 담긴 서사적 구조, 그리고 역사적 함의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총 5부로 구성됩니다. 먼저 여태우의 15년 통치와 그 계율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그녀를 봉기에 올린 파격,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여성의 야망과 잔혹성을 상징하는 인체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마천이 이러한 파격을 감행한 원칙은 무엇인지, 네 번째로 여태우 봉기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들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주요 인물들을 분석하며 사마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여태우는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고 15년간 한나라를 통치했을까요? 기원전 195년 항고조 유방이 사망합니다. 황후였던 여태우는 즉시 권력 공고화에 착수합니다. 그녀는 유방의 죽음을 잠시 숨긴 채 천하통일의 공신이었지만, 이제는 위협이 될 수 있는 개국 공신들을 제거하려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최우선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아들 유영을 황제 유해제로 즉위시키는 것. 둘째, 유방의 총애를 받던 척부인과 그녀의 아들 유여이라는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황태우의 자리에 오른 그녀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아들 효예제가 황제에 올랐으나 사료는 그가 어린 나이에 유약해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시기를 사기는 호령일출태우라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모든 명령이 오직 태우로부터 나왔다. 기원전 188년 효예제마저 일찍 사망하자 여태우는 두 명의 어린 황제를 차례로 옹립하며 섭정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명목상 유씨의 한나라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씨의 15년 통치기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궁정 내부의 잔혹성과 별개로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국가 전체는 안정과 번영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태우가 남편 유방의 초기 정책 기조, 즉 황노 사상을 충실히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진나라의 가혹한 법을 완화하고 무위의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백성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을 장려하며 전쟁을 피하는 휴양생식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여기서 여태우 통치의 가장 큰 역설이 드러납니다. 궁정 내부에서는 인간 돼지 사건으로 대표되는 극도의 잔혹함이 자행되었지만, 궁정 외부에서는 황노 정치를 통해 전례 없는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사마천조차 형벌과 죄인이 드물었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여태우가 개인적 원한과 정치적 통치를 철저히 분리하여 접근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여태우의 잔혹성은 어디에서 기인했으며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여태우 봉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인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유방 생전에 깊은 갈등이 있습니다. 척부인은 유방의 총애를 등에 업고 자신의 아들 유여이를 태자로 교체하려 시도했습니다. 이 시도로 인해 척부인은 여태우에게 단순한 연적을 넘어 아들의 생명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정적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유방 사후 여태우의 복수는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척부인을 감옥에 감금했습니다. 이때 척부인이 아들은 왕이 되었는데 어미는 포로가 되었네 라고 부른 노래는 여태우의 복수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여태우는 조나라 왕으로 있던 척부인의 아들 유여이를 장안으로 불러들여 해제의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독살했습니다. 아들이 제거된 후 척부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사마천은 이 장면을 건조하게 묘사합니다. 태우는 마침내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귀를 태우고 벙어리가 되는 약을 먹인 후 돼지우리에 집어넣고 인체, 즉 사람 돼지라고 불렀다. 이는 단순한 살해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여태우의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칠이 지난 뒤 아들 효예제를 불러 이 끔찍한 광경을 고의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인가 척부인임을 알게 된 효혜제는 크게 통곡하며 어머니에게 외칩니다.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나는 태우의 아들로서 다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효혜제의 정치적 사망 선고였습니다. 인체 사건은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공포였습니다. 여태우는 아들에게 권력의 잔인함을 각인시키고 그의 정신을 파괴하여 꼭두각시로 만들려 했습니다. 또한 모든 반대 세력에게 저항의 말로를 보여주는 본보기였습니다. 그 결과 효혜제는 모든 권력 의지를 상실하고 정사를 돌보지 않다가 결국 충격과 병으로 일찍 사망하고 맙니다. 아들 해제의 정치적 포기와 요절은 여태우로 하여금 유씨 황실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듭니다. 믿을 만한 인물이 없다는 고립감 속에서 그녀는 유일한 대안으로 친정인 여씨 일족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유방의 유언이었던 유씨가 아니면 왕으로 삼지 않는다는 백마지맹을 공공연히 어기고 여록, 여산 등을 왕과 후로 봉하며 군권까지 장악시킵니다. 이는 한 황실 찬탈 시도였으며 개국 공신들과 유씨 제후들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여태우의 잔혹성은 결국 완벽한 인과응보의 고리를 만듭니다. 인체 사건은 아들 해제의 죽음을 불렀고 해제의 죽음은 여씨 일족의 등용을, 여씨 일족의 등용은 황실 찬탈 시도를, 그리고 이는 결국 여태우 사후 여씨 가문 전체의 몰살을 불러왔습니다. 인체라는 극단적 잔혹행위가 여씨 가문 멸망의 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그렇다면 사마천은 왜 이토록 잔혹한 여성을 황제들의 기록인 봉기에 편입시켰을까요? 당시 통념상 봉기는 황제에게만 허용되는 최상위 역사 서술 형식이었습니다. 여태우를 봉기에 올린 것은 항우와 더불어 사마천의 가장 큰 파격이었습니다. 사마천의 첫 번째 원칙은 실질 중심의 역사관이었습니다. 그는 명분이나 칭호가 아닌 실제 역사를 움직인 힘에 주목했습니다. 여태우는 명목상의 황제를 넘어선 실제로 15년간 통치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사마천은 효혜제가 나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고 스스로 선언한 장면을 부각함으로써 효혜제를 봉기에서 누락하고 여태우를 봉기에 올린 것이 자신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두 번째 원칙은 포평과 경계입니다. 포평이란 칭찬과 비판을 서술에 담아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사마천은 그녀의 안정적인 국가 통치를 기록하며 칭찬했지만 인체 사건과 여씨의 발호를 통한 황실 찬탈 시도를 상세히 기록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녀를 봉기에 올려 실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실패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기록함으로써 정통성 없는 권력의 한계를 고발하고 후세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이 끔찍하고 혼란스러웠던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고사성어들을 남겼을까요? 첫 번째는 인체, 즉 사람 돼지입니다. 앞서 보았듯 여태우가 척부인에게 가한 잔혹한 형벌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늘날 이 단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나 비참한 상태를 비유하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호령일출태우입니다. 모든 명령이 오직 태우로부터 나온다는 뜻으로 황제가 있음에도 섭정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여 사실상의 황제처럼 군림하는 상태를 이릅니다. 이는 사마천이 그녀를 봉기에 올린 이유, 즉 그녀가 실질적 통치자였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사구팽입니다.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도 삶아 먹는다는 뜻이죠. 이 말은 여태우 봉기에서 직접 유래한 것은 아니지만 여태우는 이 토사구팽의 핵심 실행자였습니다. 유방을 대신해 한신, 팽월 등 개국 공신들을 숙청한 것이 바로 여태우였습니다. 그녀는 인체 사건 이전부터 이미 냉혹한 정치적 계산과 잔혹성을 증명했던 인물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 인물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여태우는 권력의 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인간적인 수단으로 얻은 권력은 결국 아들의 제의 정신을 파괴하고 가문 전체의 몰락을 초래하는 자기 파괴의 길이었습니다. 반면 효혜제는 선함의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외침은 도덕적으로는 정당했으나 권력 의지 없는 선함은 냉혹한 정치 속에서 무력했고
오히려 어머니의 폭정을 방관하는 최악의 정치적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씨 일족은 무리수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정통성 없이 억지로 얻은 권력은 구심점 여태우이 사라지자마자 허무하게 소멸되었습니다. 반면 진평과 주발 같은 개국 공신들은 기다림의 정치와 질서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해제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전략적 인내로 때를 기다렸다가 여태우 사후 결정적 행동으로 여씨 일족을 숙청하고 한 황실의 정통성을 회복시킵니다. 결국 사마천이 여태우 봉기를 통해 보여준 것은 명확합니다. 여태우는 통치자로서 유능했으나 그 잔혹함과 정통성 없는 권력 장악 시도는 비판받아 마땅했습니다. 척부인은 경솔한 야망으로 파멸을 불렀고 효예제는 무력한 선함으로 비극을 방조했으며 여씨 일족은 무리한 탐욕으로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진평과 주발은 이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역사의 복원력을 상징합니다. 사마천은 여태우 봉기를 통해 권력이 어떻게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얻은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박겉핥기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